삼성화재 NEP 건강보험은 삼성화재.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기 위한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구글 내부 시스템으로만 결제하도록 하는 인앱 결제에 제동이 걸리면서 글로벌 플랫폼 공룡들의 갑질 논란에도 마침표가 찍힐지 주목됩니다. 교보생명이 휴면 보험금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옮겨놓고 고객이 찾아간 것으로 잘못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보험사의 제대로 된 안내 없이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포드코리아 링컨의 준대형 SUV 차량 모델에서 조향장치 이상 현상이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내몬법이 있지만 피해 입증이 까다로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증권사 2분기 순이익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IPO와 부동산 PF 같은 IB 부문 수익 확대로 돌파구를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이용하실 때 구글이나 애플 스토어의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들 회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이른바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조치가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하면서 수수료도 30%씩이나 떼어간다고 하니 한마디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앱 이용자와 개발자 생태계가 글로벌 거대 IT 공룡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가 이런 플랫폼 공룡의 갑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산업부 양현주 기자가 이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양 기자, 일명 이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가 됐다고요? 네,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된 법안은 총 7개입니다. 이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자에게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앱 결제 방지 법안, 또 부당하게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 모든 앱 마켓에 앱을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는 콘텐츠 동등 접근권이 큰 골자입니다.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등 접근권을 제외한 6개 법안이 안건조정위와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름은 구글 갑질 방지법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구글, 애플 같은 앱 마켓이 모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이 통과가 됐고 동등 접근권이라는 건 통과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건 그러니까 앱 개발자가 구글 마켓에 앱을 올리면 뭐 애플도 올리고 우리나라 뭐 원스토어 같은 데도 올리고 모든 곳에서 동등하게 올려야 한다 이런 뜻이죠? 네, 동등 접근권의 취지가 그런 건데요. 이 앞서 안건조정위 3차례 회의에서 콘텐츠 동등 접근권에 대한 이견이 분분했습니다. 이 동등 접근권을 강제하는 것이 중소개발사에게 비용 부담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토종 마켓 밀어주기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것만으로 이 당초 법안 취지인 구글 갑질을 방지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구글이 과점도 아닌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상황에서 동등 접근권이라는 방어책이 없다면 얼마든지 우회적 수법을 이용해 다른 앱마켓의 입점을 막을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동등 접근권 관련 사안은 추후 정보통신방송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언제든 다른 형태로 갑질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동등 접근권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지금 인앱 결제 강제라는 부분은 막을 수 있게 됐고 이건 이제 소비자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네, 일단 소비자들의 앱을 구매할 때 이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건 막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 30%를 가져갈 경우 당연히 플랫폼은 그 비용을 소비자와 콘텐츠 창작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죠. 또 웹툰과 웹소설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콘텐츠 업계 위축 우려도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앱 개발자들이 반드시 구글이나 애플이 제공하는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싼 수수료로 결제를 할 수도 있게 되고 소비자도 그만큼 이용료 부담이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일단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전체 회의를 통과한 거고 완전히 통과된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논의가 남아 있는데요.
이 현재 방통위와 공정위가 앱마켓 시장의 차별적 행위를 각자 자신들의 소관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 법사위 논의에서 이 논의가 길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당초 여당은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과 함께 구글 갑질 방지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여야 간 추경 처리 이견으로 법사위 일정이 늦춰질 경우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도 8월로 미뤄질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네, 산업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주인을 찾지 못한 보험금을 휴면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내 한 대형 보험사가 이 휴면 보험금을 찾는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 가입자 찾기에만 열중할 뿐 고객 불편에는 뒷전이라는 겁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수년 전 가입했던 교보생명 상품에서 찾아가지 않은 3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A씨. 휴면 보험금을 찾기 위해 교보생명에 곧바로 문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미 수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한 기억이 없던 A씨는 한 차례 더 교보생명에 문의했지만 전산에 수령한 보험금으로 표시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 해당 보험금은 가입자가 직접 수령한 게 아니라 휴면 보험금으로 분류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된 상태였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험금을 보관하고 있더라도 가입자는 해당 보험금을 찾을 수 있지만 이미 수령했다는 보험사의 미흡한 안내 탓에 A씨는 300만 원 가량의 돈을 허공에 날릴 뻔했습니다. 가입자가 만기 후 3년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휴면 보험금으로 분류, 이후 1년 안에도 찾지 않으면 해당 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숨은 재산 찾기의 일환으로 은행 예금, 카드 포인트와 더불어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정작 보험사들의 시스템과 안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휴먼 보험금의 주인 찾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포인트라든지 보험금 환급이라든지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시스템에 대해서 보다 더 정교하게 해야만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편의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소비자가 이중으로 찾아다니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기거든요. 고객들이 그동안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지난해 기준 4조 7천억 원 수준. 하지만 아직도 12조 7천억 원의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미흡한 안내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간편하게 숨은 보험금 조회와 함께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라도 이거를 굳이 회사에 전화 안 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회에서 나오는 거는 바로 그냥 온라인상에서 청구하면 괜히 전화해서 뭐 물어보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울러 기존 가입자에 대한 책임보다는 새 가입자 모집에만 혈안이 된 보험사의 행태 역시 재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링컨의 준대형 SUV 차량 모델에서 주행 시 조향 장치가 틀어졌다는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교환과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레몬법은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재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달 전 링컨의 SUV 신차 노틸러스를 구매한 이다슬 씨. 새 차를 뽑았다는 기쁨은 잠시뿐 주행 도중 운전대가 스스로 왼쪽으로 돌아가는 위험한 경험을 했습니다. 서비스 센터를 찾아 수리를 맡기기도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최초 출고 당시에 제가 운행을 하면서 왼쪽 팔이 아팠고요. 출고 후에도 지금 좌측 팔이 계속 아픈 거는 당연했고 새 차를 고쳐서 써야 된다는 것 자체도 이미 너무 많이 불편한 상태고 삶이 피폐해진 느낌? 이 씨와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노틸러스 차주는 한둘이 아닙니다. 대부분 운전대 쏠림 현상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로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적잖은 사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노틸러스 판매처는 수리 정도만 해줄 뿐 해당 차량에 명백한 결함이 있다는 판정을 받기 전까지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1 이상의 차이가 나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네.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으로 봅니다. 이른바 레몬법을 통해 구제를 받으려 해도 이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레몬법은 차량 결함이 반복해서 일어날 경우 아예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안인데 문제는 실효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계약서에 교환 환불 조항이 별도로 없는 한 강제적으로 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걸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 또한 구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레몬법 시행 2년 6개월 동안 반복되는 결함으로 차량 교환에 성공한 사례는 전체 1,100건 가운데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하이테크이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입증하기가 어렵고요. 최종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환불을 받거나 교환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제작사에서 인정을 해야지만 되는데 중대한 차량 결함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자동차 회사도 문제지만 소비자 보호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 뒤떨어진 레몬법 또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던 지난 2분기. 하지만 증권사들의 실적을 놓고 뜻밖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줄어든 박스권 장세 탓에 투자자 이탈 우려가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에도 유동성 축소 우려 같은 증시 하방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있어 상황이 녹록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6개 대형 증권사 2분기 순이익은 1조 2,27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동학개미 운동으로 호황을 누렸던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 이탈로 타격을 입은 겁니다.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 일평균 거래 대금은 19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지난 1분기 25조 7천억 원과 비교해 24% 줄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2분기 순이익은 2,6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 줄어들 전망입니다. NH투자증권은 18%, 키움증권은 19%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금융지주는 36%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전분기 대비 24% 줄어든 것 등이 영향을 줬다는 관측입니다. 반면 삼성증권은 42%, 메리츠증권은 5% 늘어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증권은 거래대금 감소에도 고액 자산과 투자를 유치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증시의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발 긴축 우려 등 대내 변수가 문제입니다. 시장은 미국 연준의 정책 정상화와 이에 따른 테이퍼링 시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기 전까지는 투자 심리 개선이 더딜 전망입니다. 기준금리를 만약에 하반기에 이제 인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단기채 금리 오르면서 채권 평가 손실 영향은 좀 불가피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뭐 일단은 금리를 좀 올리지만 어쨌든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갑자기 뭐 브로커리지 지표가 또 추가로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증권사가 최근 자기자본 확충에 열중한 만큼 당분간은 투자은행 수익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그간 이 거래 수수료 장사를 주로 해왔던 증권사들, 이 증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올 하반기 실적은 새로운 변수가 좌우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증권부 문영민 기자가 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문 기자, 네. 이 국내 증시 상황이 안 좋긴 한데 요즘 또 이제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좀 뜨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외 주식 쪽에서 오히려 좀 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선은 지난 분기를 먼저 살펴보고 하반기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해외 주식 거래 규모도 이 국내와 마찬가지로 2분기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분기 해외 주식 월평균 거래 결제 금액은 255억 달러로 기록이 됐습니다. 1분기 428억 달러보다 40% 넘게 하락한 수치고요. 이에 따라서 해당 분기의 관련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도 3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또 3분기와 4분기 해외 주식이 다시 이전 규모를 회복할지는 조금 미지수인데요.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도 이 추가 유동성 확대가 있고
확대가 쉽지 않고 이 해외 주식 수수료 관련 실적 개선이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금리 상승 기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이에 더해서 증권가에서는 이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고객 유치 경쟁 때문에 이 증권사마다 가져가는 이 실적이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0.3%에 달하는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는 물론이고요. 가입할 때나 또 다른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으로 옮겨올 때 현금을 지급하는 등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과 현대차증권은 해외 주식 수수료 제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키움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하면 $4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이 필요한 이벤트지만 이러한 과당 경쟁이 지속된다면 증권사별로 해외 주식 위탁 수수료 수익은 크게 증가하기 어렵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해외 주식 쪽은 좀 출혈 경쟁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증권업계는 전망이 좀 어둡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또 마냥 어둡다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 게 이 네. 주식 거래 외에도 증권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가운데 하반기 실적을 가를 것으로 보이는 중요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IPO 그리고 부동산 PF 등을 포함한 IB 분야인데요. 예. 먼저 IPO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2분기 IPO 인수 금액은 약 2조 9천억 원으로 지난 1분기 대비해서 9% 증가했고요. 하반기 IPO 시장은 이전 상반기보다 더 화랑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이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등 대역급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하반기 공모 금액은 최소 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공모 금액은 1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는 직전 공모 금액 최고치였던 2010년 10조 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증권사에서는 3분기에 대형 IPO가 집중돼 있고 이에 따른 거래대금 유입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면서 2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공모주 시장 활성화로 증권사의 IB와 리테일 실적 모두를 견인해 줄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다만 이 IPO 시장의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금리 상승 등으로 증시 상황이나 기업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호실적 랠리가 당장 하반기에는 이어지겠지만 내년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일단은 IPO를 잘하는 증권사들이 좀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네, 맞습니다. 그 외에 얘기했던 이 부동산 PF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 부동산 PF 또한 하반기 실적을 가를 변수로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부동산 PF는 우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줄임말입니다. 이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각종 부동산 프로젝트에 증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요.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부동산 PF 장세가 좀 부진했지만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증권업계에서는 이 투자형 IB를 국내 부동산 PF가 중심이 돼서 견인을 할 것이라고 좀 전망을 했고요. 하반기부터 뚜렷한 회복 기조를 보여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IPO와 부동산 PF 등 이 IB 부문의 수익의 지속 확대가 증권사 이익 확보 그리고 증권업 전체의 실적 개선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에 따라 관련 자본금을 많이 확충해 놓은 대형 증권사와 그렇지 못한 중소형 증권사의 양극화도 좀 보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IB 부문에서도 IPO와 이제 부동산 PF 쪽을 잘하는 증권사들이 실적도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네, 맞습니다. 이 분야에서 이제 증권사 규모별로 좀 양극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IB를 하기 위해서는 그 증권사에 좀 충분한 자본이 있어야만 좀 진행하기 수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좀 실적이 갈리는데요. 우선 살펴본 IPO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들었던 미래에셋증권이나 KB증권, 한국투자증권은 대표적인 IPO 주관사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른바 IPO 관련 이 주관 업무를 싹쓸이하면서 이들 증권사에게만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에셋증권은 크래프톤과 현대중공업, KB증권은 카카오뱅크와 LG 에너지솔루션, 한국투자증권은 롯데렌털, 삼성증권은 카카오페이 등 일명 대역급 기업의 상장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상장을 주관하면 수수료는 물론이고요. 추가 인센티브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증권사들은 IPO 전담 조직을 확대하면서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증권사들이 IPO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당연히 중소형 증권사들은 규모의 측면에서 관련 부서나 인력을 충원하기 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사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이 밖에도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서 몸집을 키운다거나 또 기업을 인수한다거나 또 앞서 설명한 대형 부동산 PF를 진행하는 등 IB 부문 역량 확대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자본이 필요한데 이 자본금을 많이 쌓아둔 대형사와 그렇지 못한 중소형사의 이 양극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증권업계는 대형 증권사들이 주도해 나가는 시장이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는데 실제 대형사들이 이런 분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전에는 뭐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리테일 측면에 조금 집중을 했다면 이번 하반기에는 대형 증권사들이 입을 모아서 IB 부문을 확대하겠다라는 이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 주식 거래 대금이 이전보다 감소한 상태고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IB 부문으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앞서 설명한 IPO를 포함한 이 IB 부문에서 영역을 더욱 확대할 전망인데요. 현대중공업, 롯데렌털 등 대여급 상장 주관사로 하반기에 활약할 예정이고요. 또 카카오뱅크 상장에 따라 보유 지분에 대한 가치가 급상승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국내 증권사 가운데 이 자기 자본이 가장 많은 미래에셋증권도 IPO를 포함한 IB 영역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미래에셋증권이 자사 펀드를 통해 투자한 중국의 디디 추신과 말레이시아의 그랩이 미국 증시에 입성함에 따라서 미래에셋증권의 지분 가치 또한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마이데이터, 보너가 등으로 사업 개시를 앞두고 있어서 이 사업 다각화에도 주력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은 하반기에 종합금융투자 사업과 이 종투사로 전환이 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업무를 다룰 수 있게 되면서 IB 업무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메리츠증권도 이전에는 좀 주식 매매 수수료나 부동산 PF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높았지만 이제는 다른 IB 분야 그리고 ETN, 이 상장지수 증권 시장 등으로 몸집을 조금 더 키워서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뭐 대형사들은 지금 앞서 얘기한 이런 IB 관련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거고 중소형사들도 지금의 이제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는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뭔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중소형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로 좀 IB 분야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대형 증권사하고는 좀 모습이 좀 다릅니다. 대형 증권사가 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 IB 업무를 진행한다면 중소형 증권사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 특화된 분야에 좀 특화해서 이 IB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우선 유한타증권부터 살펴보자면 1분기에도 IB 영역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이 회사채 3년물 수요 예측에서 5천억 원 이상의 이 자금을 끌어모았는데 하반기에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중소 중견기업들을 겨냥한 IB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도 IB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이 성장을 해왔는데요. 특히 부동산 PF에서 강점과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미 4건의 부동산 PF 금융 주선을 진행했고요. 최근 경기도 용인 일반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PF 금융 주선권을 확보하기도 하면서 이 하반기에는 모두 5건에 이르는 부동산 PF를 계약을 따낼 것으로 보입니다. 교보증권은 앞으로도 이 부동산 PF를 포함한 IB 부분 확대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밖에도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등 디지털 혁신에도 뛰어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현대차증권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화하고 IBD를 발굴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고요. 이 외에도 사모펀드와 대체투자 영역을 넓힐 예정입니다. IBK투자증권은 IB 부문 가운데서도 이 중소기업 맞춤 서비스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중기 특화 증권사로서 정책금융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투자증권은 기존에도 이 해외 사업을 주력으로 해왔었는데요. 동남아 지역 등 해외 이 지역의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형사들 역시 일단은 앞으로의 주요 승부처가 될 수 있는 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그간 너무 이제 브로커리지 영업 쪽에만 치우쳐 있다가 이참에 사업을 좀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성과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증권부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주목할 소식들 추가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대유행의 연장 영업한 백화점입니다.
정부가 백화점 같은 대형 매장의 출입 명부 관리를 다음 주 강화합니다. 그간 대형 매장들은 개별 점포를 출입할 때만 명부 작성을 하고 실내 공간으로 들어설 때는 발열 체크 정도만을 하고 있었죠. 이 부분을 더 명확히 하겠다는 겁니다. 당국의 이런 조치는 백화점 노조의 보고서가 나온 직후여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차 대유행이 불거졌는데도 국내 백화점 점포 50곳 중 47곳에서는 오히려 주말 연장 영업을 하고 있고 50곳 중 34개 점포가 추가 방역 조치 없이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 코로나 정보 검증 나선 유튜브인데요. 키워드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코로나 정보의 검증 나선 유튜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SNS에 떠도는 백신 허위 정보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이런 강경 발언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의식한 건지 이 유튜브가 앞으로 건강과 보건 관련 동영상에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시를 달기로 했습니다. 특정 건강-보건 용어의 경우에는 권위가 있는 영상을 검색 결과의 앞순위에 노출하기로 한 겁니다. 유튜브는 이런 조치를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경고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시죠. 구축도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앞으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 전기차 충전소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나 공중시설에만 적용이 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기존의 시설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런 내용의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또 렌터카 업체와 대기업처럼 대규모 차량이 필요한 곳에서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하는 조항도 이번 법안에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키워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강조되고 있는 주행보조 편의 사양에 대한 니즈에 맞춰 시중 스포티지에는 국내 브랜드 최초로 오토 터레인 모드가 적용되었습니다. 속도, 가속도 등을 통합적으로 인식해 적합한 모드로 자동 전환이 되는 신기술로서 운전자는 험로와 관련된 모드 조작이 필요 없게 되며 일반 도로, 눈길, 진흙길, 모래길 등 다양한 지형에 최적화된 주행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뚜기가 13년 만에 라면 값을 올렸습니다. 대표 제품인 진라면은 684원에서 770원으로 그리고 육개장 컵라면도 838원에서 911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농심이나 삼양식품 같은 다른 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따라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움직임이 식품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라면값 인상을 선언한 오뚜기. 주력 제품인 진라면의 가격 인상폭이 12.6%로 가장 크고 다른 라면들도 평균 11.9% 오릅니다. 지난 2008년 4월 이후 13년 4개월 만입니다. 라면의 주원료인 소매 가격과 파묘 가격이 급등하고 인건비와 물류비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원가 구조가 비슷한 라면 특성상 농심과 삼양식품도 조만간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시차를 두고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원가 상승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농심은 2016년 12월, 삼양식품은 2017년 5월이 마지막 인상이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불거진 엽기적 효과도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올해 1분기 라면 3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 이상 감소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역기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곡물 가격이 오른 부분이 또 부담입니다. 곡물 가격 상승이 원재료 투입 단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가격 인상으로 연결되거나 베이스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마진의 스프레드가 좀 불확실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뚜기의 경우 진라면 가격 인상만으로 라면 매출이 최소 4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라면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뚜기보다 큰 농심과 삼양식품은 가격 인상으로 인한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라면값 인상이 가져올 파급 효과입니다. 박은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라면을 시작으로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식품업계 전반에 걸쳐 가격 인상 시도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국내 시중은행과는 다르다.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가 IPO를 앞두고 불거진 고평가 논란에 대해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은행업만이 아닌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다양한 사업 모델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카카오뱅크가 공시한 예비 투자 설명서입니다. 비교 회사로 미국의 로켓 컴퍼니스, 스웨덴의 노르드넷 등 해외 여신중개사와 증권사들을 선정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들 회사의 PBR 평균값인 7.3배를 토대로 스스로의 기업 가치를 22조 9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곧장 고평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비교 회사들과 카카오뱅크의 사업 유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여기에 같은 카카오그룹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까지 증권 신고서를 정정하라는 요구를 받은 상황. 오늘 온라인 기자간담회에 나선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고평가 논란에 대한 설명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윤 대표가 강조하고 나선 점은 바로 금융 플랫폼. 네, 저희는 그냥 인터넷 은행이라는 출발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역량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국내 상장에 계시는 다른 은행 대비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내 산업을 좀 쓰기가 어려웠고요. 구체적으로는 증권 연계 계좌를 늘리거나 많은 이용자 수를 바탕으로 한 광고 사업 등을 은행업 외에 주요 사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 비즈니스 자체만으로는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14번째 순위에 되는 먼슬리 액티브 유저인 월간 방문자 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을 어떻게든지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비슷한 시기에 증시 데뷔에 나선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경쟁과 협업 속에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카카오뱅크나 페이는 목표는 같은데 가는 길이 좀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금융의 스탠다드가 모바일 중심, 유저 중심 이렇게 바뀌는 데 있어서 두 회사가 더 시너지를 내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해외 전략에 대해 윤 대표는 자본 투자와 기술 협약 등을 통해 아시아권을 비롯한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과 27일 공모청약을 앞둔 카카오뱅크는 내일 모레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네, 박혜린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간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글로벌 증시가 좀 휘청이면서 우리 코스피 시장도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코스피에서는 기관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관련해서 또 박혜린 기자와 시장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일단 기업들도 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만 시장은 좀 이틀 연속 빠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이렇게 부진한데도 잘 나가는 업종이 있습니다. 예. 어디일까요? 사실 뭐 폭염 기사도 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갑자기 또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냉방 관련주들 아닐까 싶은데요. 비슷합니다만 아닙니다. 네,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른 탓에 오늘은 조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에어컨 많이 트시죠?
예, 아직 폭염 시작도 안 됐다고 하는데 저는 매일 틀고 있거든요. 내일은 사실 더 덥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주는 지표면에 열이 방출되지 못해 기온이 오르는 열돔 현상까지 나타나서 폭염이 더욱더 기승을 부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전기세 내려면 투잡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걱정입니다. 네, 혹시 10년 전 발생했던 대규모 정전 사태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이 당시에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이런 기사들도 좀 찾아볼 수 있었는데 좀 크게 보도가 됐었죠. 네, 이번 주 전국적인 폭염으로 전력 수급이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년 전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정부가 이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결국 탈원전 정책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도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원전 재가동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이 같은 결정에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힘을 받은 하루였습니다. 지금 또 이 결정을 두고 말이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뭐 정책도 그렇고 폭염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원전주들이 좀 수혜를 받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탈원전 정책을 고집한 문재인 정부까지 원전 외에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것이 특징적이고요. 오늘은 이래서 원전 관련주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도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대표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오늘 시총 대비 두드러진 상승률을 보인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12% 넘게 상승을 했고요. 한전기술은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로 개통 설계와 원전 종합 설계를 모두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아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우진이라는 기업이었어요. 네, 오늘 12% 넘게 뛰었는데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오늘 52주 신고가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진은 이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시총이 한 2,200억 원 수준이라 상대적으로 가볍다 보니까 주가 상승세가 돋보인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한신기계는 원자력 발전소용 공기 압축기를 공급하는 회사고 BHI는 발전용 설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뭐 보셨다시피 오늘 원전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급등세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이런 발표가 나온 게 좀 한몫한 모습인데 장기적으로 이게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또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나옵니까? 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일각에서는 이 탈원전을 고수해온 정부 정책이 이번 기회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나옵니다. 사실 원전이 가동이 되면 탄소 배출 감축 효과도 크고 또 싸고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또 최근에는 체코와의 기술 협력 등의 호재에 더해서 이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탈원전 정책 비판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 대선 국면에 진입할수록 원전주가 달아오를 것이란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도 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어쨌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이 중요할 테니까요. 관련 소식 같이 체크하면서 원전 관련주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또 상승세 보여주는 업종 어디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미 3, 4월에 다뤘던 이슈인데요. 메타버스 기억하시죠? 그렇죠. 뭐 그 당시에 다룰 때만 해도 저희가 메타버스가 뭐냐 이 개념 설명하기 바빴는데 지금은 이 메타버스를 모르면 이상할 만큼 또 성장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슈 있었습니까? 네,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인 맥스트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일반 청약을 진행을 했는데 6조 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리는 등 청약 여기가 어마어마했던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3,381대 1로 이 공모주 일반 청약 역사상 경쟁률 2위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명된 만큼 이미 증시에 입성해 있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오늘 덩달아 힘을 받았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전에 다뤘던 자이언트 스텝과 알체라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지난 3월에 상장을 했고 알체라는 지난해 12월에 증시에 입성한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메타버스 대장주들로 자리를 잡은 기업인데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공모가 10,000원이었던 알체라는 오늘 기준으로 5만 원 선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공모가 11,000원이었던 자이언트 스텝은 현재 1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조 원을 넘보고 있는 상황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알체라도 알체란데 지금 장기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이 4달 만에 10배가 뛰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어떤 회사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자이언트 스텝은 시각 특수 효과를 구현하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이 촬영이 어려운 장면을 구현해 광고 영상 등에 사용하는 건데요. 예.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국내 대표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의 핵심은 리얼타임 엔진을 보유했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죠.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계속 봐도 신기한 게 이게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이게 다 지금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배경을 특수 효과로 입힌 겁니다. 예, 기존에는 이렇게 특수 효과를 입히려면 실제 영상을 촬영한 후에 별도로 편집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예. 이 리얼타임 엔진을 이용하면 특수 효과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행동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예, 시간도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영화에서도 광고에서도 게임에서까지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상 세계에서 구현을 못할 게 없다 싶습니다. 자,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이런 기술 기업들의 좀 숙명이지만 실적이거든요.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예, 자이언트 스텝 또한 기술 성장 기업으로 특례 상장한 케이스입니다. 그동안 적자를 기록을 해왔는데요. 예. 올해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전망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업계는 자이언트 스텝의 올해 매출액이 전년과 비교해 77% 증가한 359억 원을 기록을 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45억 원, 4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 예, 보시다시피 올해를 시작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올해가 성장 시작이고 또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그럼 알체라도 저희가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알체라는 인공지능 영상 인식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혹시 어플 스노우 써보셨나요? 뭐 여자들이라면 한 번쯤 네. 써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알체라랑 스노우랑 관련이 있습니까? 네,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가 알체라의 지분 15.4%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알체라는 스노우의 전신 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플레이스 A를 공동으로 설립해서 이 메타버스 내에서 현실과 똑같은 아바타의 움직임을 구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플레이스 A는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도 이 전신 인식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 점 또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면서 증시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기업 설명은 다시 들어도 참 신기합니다. 자, 아까 얘기한 맥스트도 이제 상장 후 행보가 기대되고 있는데 언제 상장을 합니까? 네, 오는 27일입니다. 지켜봐 주시죠. 알겠습니다. 딱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자, 메타버스 또 다양한 기업들이 상장에 나설 예정이니까요. 27일 맥스트의 주가 흐름부터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원래 우리 플러스픽이 항상 8분 정도 하는데 항상 10분 달라고 더 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왜냐하면 8분을 해야 되는데 4분밖에 안 주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짧게 주니까. 네. 너무 길게 보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짧게 봐야 또 감칠맛이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도둑이야입니다. 죄송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네, 관리의 삼성으로 불리는 삼성이 도둑을 맞았다고 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삼성이 도둑을 맞았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보통 새로운 거 혹은 신제품 하면 신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텐데요. 삼성전자가 내놓는 신제품의 사양이나 이미지는 물론이고 삼성전자의 신제품 공개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언팩의 초대장까지 좀 유출이 됐습니다. 네. 실제로 유출된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폴더블 폰의 출시를 예고하고 있고요. 저기에 이렇게 초록색 그리고 그린색으로 된 것은 바로 갤럭시 Z 폴드 3를 의미하는 거고 또 갤럭시 Z 폴드
플립 3는 퍼플과 베이지 색상으로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것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이 기자의 해석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신제품 정보가 도난을 당했다 이런 뜻이네요. 네. 이런 거는 누가 유출을 하는 거예요? IT 팁세터라고 불리는 정보 유출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내 정보원들에게 정보를 받은 다음에 SNS 등에 이렇게 올려서 자신의 유명세를 좀 떨치는 건데요. 네. 이번에 언팩 정보를 유출한 사람도 에반 블레스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팁스터로 꼽힙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런 정보가 유출이 되면 호기심을 더 자극했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홍보가 됐다. 그럼 네. 지금은 안 된다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좀 되기 어렵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유출되는 정보가 과해지면서 이제 볼 거는 뭐 다 봤다 이런 사람들의 반감들이 좀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8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223만 명이 생방송을 볼 정도로 굉장한 화제를 끌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뭐 초대장까지 다 나와버리니까 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인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직원 규모가 좀 커지고 또 관계사도 많아지면서 보안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군요. 언팩 행사가 정확히 언제예요? 8월 11일입니다. 8월 11일. 아직도 한 보름 정도 남은 건데 네. 벌써 이게 유출이 됐군요. 네. 이 관리의 삼성인데 관리가 잘 안 되는 삼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네.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7만 원대 정도잖아요. 네. 이게 지금 뭐 한동안 계속 이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번 신제품이 만약에 나오면 주가도 좀 더 개선이 될까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뭐 그런 사람들의 기대들이 있죠. 7만 전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뭐 메모리 반도체나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각각 삼성전자가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2위가 샤오미거든요. 근데 샤오미와 점유율 차이가 보시는 것처럼 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또 애플은 수익성이 훨씬 삼성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좀 의미 있게 상승을 하려면 이 메모리나 뭐 스마트폰보다는 비메모리 분야에서 조금 선두를 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제품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고. 네. 그렇다면은 뭐 수혜주 같은 걸 따로 기대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혹시 무선 이어폰 쓰세요? 예, 쓰죠. 저는 안 쓰고 있는데요. 네. 무선 이어폰 시장이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신제품과 함께 항상 무선 이어폰을 출시를 하고요. 네. 또 애플은 물론이고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한 LG전자까지 이런 무선 이어폰을 출시할 계획을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뭐 최근에는 스마트폰들의 이어폰 난자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 이어폰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애플 에어팟의 부품을 공급하는 ITM 반도체나 또 무선 이어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더구전자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또 이런 수혜주가 있었군요. 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데프리카가 온다 이렇게 돼 있네요. 혹시 데프리카가 뭔지 아십니까? 잘 알죠. 이게 대추랑 파프리카 합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농담입니다. 데프리카. 네. 대구와 아프리카를 네. 합친 말이죠. 그런데 네, 이제는 대한민국과 아프리카를 합친 말이 데프리카로 불릴 정도로 굉장한 폭염을 겪고 있어서 제가 키워드를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요즘 뭐 더위가 굉장히 살인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앞서 뉴스앤마켓에서도 우리가 이 더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장마인데 비도 좀 요즘엔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아까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비가 잠깐 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앵커도 좀 더위에 지치신 모습인데 괜찮으시죠? 예, 더위에 지친 게 아니라 경무에 지쳤다고 해주면 경무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특히나 올해 여름은 블랙아웃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폭염이나 코로나19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솟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또 공급 전력의 여유분을 의미하는 전력 예비율은 안정권의 절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돌아가고 또 네. 가정에서는 재택 때문에 또 가정도 가정대로 돌아가고 이래서 네. 뭐 전기를 좀 많이 쓰게 되는 상황인데 정말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가정에도 절전을 권고하게 되는데요. 이 비상경보가 5단계로 총 이루어집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에 가는 심각 단계까지 가게 되면 안전을 위해서 한 개의 조명을 제외한 모든 전자기기에 플러그를 뽑으라고 요청하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가정용보다는 산업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뭐 너무 더위를 참으면 병원비가 더 나오기 때문에 냉방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도 투자를 또 고민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무더위 관련 이 수혜주 또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 집에도 단 거라서 굉장히 친숙한 건데 네.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 그냥 에어컨 아닌가요? 네, 이게 창문형 창문형 에어컨이라서 창문에 달 수 있는 각 방에 설치할 수 있는 에어컨인데요. 네. 이게 뭐 새로운 것은 아니고 1970년대에 나왔다가 소음이나 뭐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 성능을 보완해서 최근에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인데 이 탓에 이걸 만드는 파세코의 주가가 한때 신고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네, 뭐 저게 냉방 성능은 보완이 되는데 소음은 개선이 안 됐다라는 얘기도 있긴 네. 하던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네. 또 다른 무더위 수혜주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에어컨 냉매와 삼성전자 무풍 에어컨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SN테크나 또 에어컨이나 냉장고 부품을 만드는 SCD도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무더위로 인한 전력량 우려의 지능형 전력망, 그러니까 일진전기나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도 주가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 또 뭐 롯데제과나 빙그레 같은 아이스크림 관련주, 또 하이트진로 같은 주류 관련주들은 2분기 매출이 좀 부진을 했습니다만 폭염으로 인한 매출이 3분기에는 반영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키워드가 안 나왔습니다. 네. 키워드는 최고 등급 후원사의 올림픽 손절 이렇게 네, 돼 있죠. 이렇게 또 밀당을 하네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뭐 선수촌에서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고 또 주한 일본 대사관 공사의 막말 파문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올림픽 손절 움직임이 문 대통령만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올림픽 후원사들도 잇따라 손절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급 기업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후원에 나선 기업들까지도 이제 손절을 한다라는 건 좀 의외네요. 어떤 기업들이죠? 네, 대표적인 게 도요타와 아사히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도요타 같은 경우는 올림픽과 관련해서 TV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사장은 개막식에도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올림픽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사히도 올림픽 참여를 거부를 한 겁니까? 네, 그런데 대응은 그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전 세계 맥주로 이제 어필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집에서 즐기는 관중들을 좀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후원사들까지 이런 태도라는 건 일본 기업들조차도 이번 올림픽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후원사들도 광고 효과 같은 거 사실 좀 기대를 했겠는데 좀 아쉽게 됐네요. 네, 사실 국내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가 있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무관중 개최가 확정이 되면서 홍보 효과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나마 글로벌 기업들은 이렇게 여러 올림픽을 대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금 나은 편이지만 일본 기업들은 독점 계약만 한 경우가 있어서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 일본의 여행사 같은 경우는 올림픽 투어 상품을 제공하려고 했는데 방문객 자체가 없다 보니까 타격을 입게 됐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기대가 안 되는 올림픽입니다. 네. 여전히 뭐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전망도 있긴 하다면서요. 네, 뭐 무사히 진행이 돼서 추후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습니다. 마이클 페인 전 IOC 홍보 및 방송권 담당 총책임자는 전염병 이슈가 있었던 리우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들면서 여전히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고 또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홍보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도 우리 뉴스의 최고 등급의 후원사잖아요. 손절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Let's tap. 도와달라 그래가지고.